안녕하세요. 무티브라더 앤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혼자 찍다가 또 간만에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부동산 R114의 수석 연구원이시자 가장 촉망받는 유튜버 바로 윤지애 수석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네.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님이 딱 뜨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네. 어떤 여성 게스트분하고 계셨어요. 아. 김규정 소장님이셨죠? 네,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자산승계 연구소장으로 계시고요. 네. 전에 이제 부동산 R114의 이제 센터장으로 계셨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두 분 나오는 영상을 봤을 때 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니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만 좀 제거하고 네.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KB경영연구소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이 어떻게 될까? 순위가 쫙 나왔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게 바로 재건축 아파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제가 이 소중한 시간을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어보려고 해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 그 정비 계획이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사실 솔직히 우리가 이게 통과되면서 이게 50층 6,815세대로 지어질 예정인데 과거에는 이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고 느껴졌었거든요. 박원순 전 시장 때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예. 지금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동안 옥죄였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어떤 그 사업들이 예.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신호탄으로 볼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잠실주공 5단지에 이제 뭐 여러 계획들이 확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사 공급 대책 내놓을 때 사실 공공이 주도할 뿐이지 재개발 재건축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이제 공급의 주된 부분들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이 계속 튀었잖아요. 네. 계속 튀는 이유가 뭐였냐면 수급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 쪽에서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기존에 이제 노후된 것들을 허물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이제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서울시장의 문제도 아니고 수요자들이 체감상에서 이제 도심 쪽에서의 공급량이 원활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상 이 가격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보통 하게 되면 이 기대감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헌집이 새 집이 되니까. 지금의 환경에서 보면 또 고층 개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2040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35층 룰을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지금 3가지 정도의 이제 재건축을 옥죄던 규제들을 개정하거나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갈 텐데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조합원들 불만이 상당했는데 이것도 현실화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뭐 심하면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제도로서 작동을 하니까 이 3가지와 더불어서 고밀개발 이슈 우리가 보통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뭐 4종 일반 주거지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용적률을 500%까지 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이런 부분 고려하면 아예 그냥 시대의 흐름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뭐 외부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는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수요 측면에서 일단 니즈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강남권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될 수도 당연히 있고요. 얘기를 하면. 그리고 서울시가 신통기획이라고 네. 신성통합기획이잖아요.
구역 지정 단계를 과거 한 5년 정도 걸리던 부분들을 뭐 2년 정도 절반 이상 단축하는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신통계획을 신청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네. 결과적으로는 활성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티비에서도 대선 후보님들에 대한 공약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3월 9일 이전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3월 9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결정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이제 후보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예. 대선 이후 재건축 시장을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공약이에요. 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고 한 부분들,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슈가 지금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서울 쪽에서의 집값을 잡지 않으면 사실 그 외의 지역들을 잡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도심지 쪽에서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대안은 그런 공급이잖아요. 신축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이익을 일정 수준 보장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동의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일정 수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는 그만큼 기대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기가 분담금도 분담금인데 본인이 신축이 됐을 때의 프리미엄 효과 이것들을 노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외부에서 노후된 주택을 사서 조합원이 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투자 수요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요 그 메커니즘 안에서 과연 정부와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통해서 혹은 이익 환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가져오는지에 대한 환급률 이걸 제대로 정립을 안 하면 가격이 굉장히 튀는 부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요 가격이 튀는 부분들의 문제는 너무 신경 쓰면 결국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기 수요가 횡행할 테니까 그럼 막다 보면 또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공급이 안 되니까 네. 다시 도돌이표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누적되다가 지금 5년 정도 뭐 인허가 받은 게 뭐 재개발 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골마서 이제 터진 건데 여기서 이걸 이제 단기적인 이익에 대한 보장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또 막기 시작하면 이게 또 2, 3년 더 누적된다고 치면 오히려 가격이 더 튀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격이 튄 이유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하면서 혹은 재초안 도입하면서 네. 공급이 잘 안 될 테니까 도심 쪽이 투자로서 유망하다 쪽으로 흘렀거든요. 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튈 텐데 단기적인 가격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한 3년 안짝에서 이제 인허가 물량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수요자를 다독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안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올해 상징적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의지와 뭐 인허가 물량들이 늘어나는 효과들을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 효과들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결국 중요한 게 뭐 이래 저래 그래 뭐 이거 조심해 뭐 해 막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게 그겁니까? 그럼 네. 나 어디 살까? 나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이 예. 생각하고 계시는 정말 아끼는 재건축 유망 단지가 있으면 한 서너 곳 정도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네. 뽑아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리스크를 좀 줄이려면 분담금을 덜 내는 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기존 세대 수가 좀 많은 게 좋아요. 네. 뭐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이러면 또 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이제 10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로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단지들을 찾아보면 일단 강남 쪽에서는 은마를 포함해서 대치동 일대가 그나마 사업 초기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개포우성이나 뭐 선경 1, 2차나
한보 미도맨션 같은 예, 단지들, 한국. 예. 예, 이런 단지들이 지금 뭐 추진이나 안전진단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부촌이라고 부르는 압구정동 일대도 네. 뭐 이미 조합 설립이 된 단지들도 있습니다만 뭐 압구정 한양 같은 단지들은 이제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있으니까 아직 그래도 길이 열려 있는 네. 케이스긴 합니다만 워낙 비싸죠. 많이 비싸요. 근데 뭐 서울에 있는 재건축 단지가 싼 걸 그나마 찾으시려면 네. 노도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나마 그쪽에 이제 30년 넘어가면서 그 일대에 이제 재건축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사업이 이제 태동하는 단계니까 그렇죠. 그건 또 그거대로 좀 리스크하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서 그나마 좀 저렴한 걸 찾으면 결국은 노도강, 금강구 쪽으로 네.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송파구에도 뭐 잠실주공 5단지가 최근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이제 방이동에 가시면 올림픽 선수촌 서수 기자촌 아파트가 있습니다. 좋죠. 예. 거기도 이제 뭐 굉장히 대규모예요. 5,500가구 정도 되는 단지고 안전진단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일대도 계속 이슈화가 됩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시가 2040 대책을 발표할 때 여의도 일대의 고밀 개발 이슈들을 끌고 왔거든요. 한마디로 여의도는 금융 특구다 보니까 또 한강변이다 보니까 고층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일단 우선순위에 놓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에 이제 국소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이제 노원 같은 곳들 혹은 마포에 가시면 이제 성산시형이라는 단지들도 최근에 유명하죠. 예. 네, 거기도 이제 세대수가 많으니까 제가 지금 뽑아서 설명드린 곳들은 규모가 다 큰 곳들입니다. 네. 큰 곳들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파워가 생깁니다. 네. 그 협상력이 높아질 뿐더러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조합원 개개인으로 n분의 1 했을 때의 분담금이 낮아질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금은 물론 초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분담금 내는 부분들, 향후에 이제 수익성 부분들, 프리미엄 같이 고려하면 대규모 단지가 그래도 수익성 면에서 훨씬 유리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는 거예요.